이게 못 멈추는 게 뭐냐면은 위가 거짓 배고픔을 계속 느껴. 그때 배를 세게 때리래. 이 가짜 배고픔아. 가짜 배고픔. 그러면은 안 배고프대. 그래? 자, 김풍의 고민 상담소.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전 24살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금사빠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정말 이성 눈만 마주치기만 하면 금세 좋아하게 돼버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조차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족족 고백해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망가뜨려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지금 역시 그런 금사빠 기질이 남아있어 걱정됩니다. 물론 지금은 무작정 고백부터 해버리는 짓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 기질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좋아해버리고 혼자 상처받고 끝끝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지치고 힘들지만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심장이 뛰는 삶. 친구에게 토로해봤더니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킨십이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른바 여미새인가요? 아니면 제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 번 있음. 다른 분도 겪고 있는 문제인지 저만 이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줘잉.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새가 뭐예요, 근데? 여자의 미친 새끼. 반대로 남미새가 또 있죠. 근데 되게 그게 낮네요. 고백하는 횟수에 비해서 성공률이. 연애 경험은 한 번밖에 없잖아, 결국은. 그쵸. 한 번이라도 있는 게 참 대단하네요. 왜요,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못 참는 거야. 내 사랑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사랑하고 하는 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나 혼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의 어떤 템포나 또는 텐션이나 거기에 잘 내가 스며들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이게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얻고 싶은 거야. 고백하면 빨리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죠. 근데 준비가 안 되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나? 그거는 모른다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좋아하면은 그게 안 보여. 일단 내가 배고프잖아. 막 미치겠어. 막 나 배고파 죽겠어. 근데 우리는 배가 고파도 먹으려면은 돈을 내서 사 먹던가 뭔가 우리가 지불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랑이란 감정은 이게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인내와 참을성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얻어지는 환경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뿐만도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좀 로켓 쿠팡부터 해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됐어. 나 게임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게임하고 싶으면은 돈 모아서 용산 가서 그 수많은 어떤 형님들의 던전을 뚫고 그리고 또 집에 오다 뺏길 수도 있어. 그렇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게임하고 싶어? 온라인 구매 띡 이거면 끝나. 너무 쉽게 얻는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얻는 것이나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기는 해요. 나도 사실 금사빠였고 금사빠였던 적 없었어요? 딱히. 그 인상까지 쓰면서 도리도리 할 정도인가요? 그래서 약간 좀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당신이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뭔가를 얻는 거에 대한 과정이 상대방을 계속 살피고 근데 이거는 사랑뿐만도 아니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고 봐요. 연애뿐만이 아니고요? 그럼요. 친구를 얻는 과정도 사실은 나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해가지고 갑자기 나 혼자 막 봐. 그럼 이 새끼 뭐야? 이러고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형 바로 말 놓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말아놓는 거는 충분히 이 사람과의 적응을 한 다음에 약속이 된 다음부터 이제 말을 놓는 거지. 다짜고짜 처음 봤는데 말을 놓는 적은 없죠. 그리고 카톡을 보낸다면서요. 당신은 김풍의 마음에 들었습니다라고. 아니 좀 말씀하시는 거랑 좀 너무 빨리빨리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 그들의 의견은 제가 묻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안 받은 걸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서운해할까 그랬습니다. 귀여웠어요 다들. 알파다 진짜 알파 베이비다. 내적 친밀감이 더 높아졌어요. 배도라지와.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24시잖아요. 호르몬이 미친 듯이 폭발할 때예요.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 이거는 피가 끓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근데 이렇게 나 혼자 속도를 낸다라는 거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대로 성
성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급한가? 마음 급한 거 나도 알겠어.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계속 다스리면서 천천히 이거를 좀 누르고 하는 것도 배워야 돼. 속도계를 계속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계속 누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래야지 사람이 실수도 안 하고 성급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실수를 해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 좀 너무 좋은 계기가 생겼어요. 고백하니까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좀 다운시켜볼까?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은 다른 일에서도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안녕하세요, 전문의. 언제나 항상 재미있게 시청하는 평범한 투수입니다. 저한텐 크지만 남한테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사연 하나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역 후 진로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이 어느 곳에서나 볼 법한 생각 없는 복학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다니다가 취업 제안이 들어왔고 운 좋게 기회를 잡아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끝나면 8년 정도 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크지 않아서 동료, 또래 친구들보다 급여가 적거나 비교되곤 하지만 저는 운 좋게 들어온 이 기회가 다시 없을까봐 계속 한 회사에 쭉 있었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한번 크게 기울었던 적도 있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럴 때마다 주위에 상담을 하면 요즘 시대에 그저 쭉 있는 게 최고라면서 상담을 해주었기에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시로 번아웃이 온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나이는 30이 넘어갔지만 평일 동안 쌓인 피로를 주말에도 쉬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하루하루 그저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볼까 마음 먹었다가도 지금까지 쭉 해온 일 하나밖에 할 줄 모르기에 겁먹고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찼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보통 퇴사를 하면서 이직 준비를 동시에 하거나 다른 비전이 있어야 하지만 퇴사 생각이라는 조언을 너무 많이 들었기에 준비가 안 된 저는 조금 더 버텨보지 뭐 이러면서 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일하고 퇴근하고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는 상태로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뭐지? 하고 문득 생각해 볼 때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저 백지장입니다. 30이 될 때 적어둔 버킷리스트 중 퇴사해보기가 있을 정도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해도 되나? 싶으면서 두렵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카테고리는 꿈이라고 체크해 놓았지만 사실 꿈은 아무 상관없는 시점이 와버린 것 같고 꿈이 없다고 생각해서 꿈이라고 체크했네요. 두서없이 주저주저 하셔야지 고민을 더 넣어놨습니다. 전문님 읽어주신다면 좋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네 인생 화이팅입니다.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라는 것이 겁나고 내가 지금 이게 맞나? 그러니까 지금 일에 성취나 보람이 좀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거를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죠? 회사에 아무런 정의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시키는 거지. 일만 하고. 예. 근데 이게 퇴사는 안 됩니다. 퇴사는 함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완전히 발이 디뎌지고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든가 하여튼 뭔가가 확실하게 돼야지 돼서도 계속 이거를 디뎌봐야 돼. 이 땅이 되게 단단한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 이런 거는 너무 안 됩니다. 이거 도망치는 거야. 그 웹툰 작가 지망생들 중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질문. 맞습니다. 그 직장 다니면서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모자른데 직장을 그만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된다고. 겸해야 돼요. 뭐든지. 맞아요. 예. 이문열 작가님도 기자님이셨거든요. 몇 권 낼 때까지도 퇴사 안 하셨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님도 술집 같은 거 하셨던데요. 네, 미국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네. 내가 회사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주말이면 이분이 들어가서 쉬신데 피곤하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게임은 하잖아요. 게임은 왜 해? 재밌으니까 한다고. 밤새서 한다고요. 다음날 출근 또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회사가 힘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 거죠. 다른 뭔가를 찾아야 돼. 대학교 4학년 끝나고 8년이니까 30대 초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지금부터 다른 거를 계속 야금야금 너무 성급하지 않게 배우든 서칭을 하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면 안 될걸요? 그 이유는 뭐냐? 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운동인가요? 아니 근데 진짜 체력이 남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은 나를 이제 전체적으로 깨우잖아요. 다 깨운다고 몸을. 예. 다른 거를 할 때도 빠르게 움직여줘. 이거 하고 싶은데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 그거 하는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운동 안 하면은 주말에 그냥 누워 있고. 맞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항상 저한테도 항상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라는 걸 항상 되짚어요. 뭘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질리거나 이것에 대해서 약간 내가 권태를 느낄 때만큼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거죠. 생각나면 바로 하는 거야. 고민을 안 해. 왜냐면은 그걸 빨리 해보고 사실 이분도 그렇잖아요. 다른 모습이 되고 싶은 거야. 다른 걸 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외압이 있든 뭐든 간에 내가 충격을 받아야지. 당구공이 굴러가는데 다른 곳에서 뭔가라도 충격을 받아야 얘가 당구공이 틀어져서 그 방향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분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어제 나와 단절을 해라. 그것은 운동이다. 운동도 좋아. 어제 운동 안 했지만 오늘부터는 한다.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이야. 왜냐면은 나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 내일도 안 할 거고 모레도 안 할 거고 1년 뒤에도 안 할 건데. 근데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운동은 안 했어? 해보는 거지. 지금 나가서 뛰는 거야. 그럼 적어도 나는 생각하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 내가 내 신체를 내가 컨트롤한다. 약간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려면은 분명히 뭔가 다른 걸 해야 돼. 뭔가가 틀어져야 그래야지 나도 뭔가가 변화가 있겠지. 내 몸을 쥐고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제 나와 단절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는 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 그거. 언제 하냐? 여행 가면 그렇게 돼. 해외여행 한번 가보면. 맞아. 그럼 완전히 다르잖아요. 특히 해외여행. 해외여행 한번 가봐요. 혼자 가보잖아요. 그냥 딴 사람 돼. 갑자기 되게 일찍 일어난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어가 잘 안 되잖아. 적극적이 돼. 나도 모르게. 맞아. 뭐가 급하고 뭐가 궁하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말 잘 못 거는 성격인데 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해.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오면은 또 똑같아져. 그런데도 뭔가가 변화는 생긴다는 거죠. 나는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올해도 아니야. 사실은 당장 내일부터 바꿔도 돼. 근데 안 바꾸. 바꾸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 그죠? 내일은 뭔가 다른 거 해보세요. 나 약간 좀 나랑 안 맞는 거 해보던 거야. 진짜 나랑 안 맞는 걸 해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먹는데? 그럼 먹어보는 거야.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렇죠. 나는 안 바뀐다고 봅니다. 야, 쭈펄렛이네. 쭈펄렛이야. 그 교수님이네요. 혹독합니다. 네. 가혹하네요. 좋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꾸세요. 자, 일을 주지 않는 회사. 전무님,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5살 병아리입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아무도 저에게 일을 안 주고 점심때만 되면 밥 먹자 해서 먹으러 가요. 이런 저 괜찮은 건가요? 3주가 지나서 보고서 하나 만들고 칭찬 듣고 일이 끊겼잖음. 이런 저 계속 이 회사 다녀도 되는 건가요? 정말 고민되네요. 요거 미생에 똑같은 장면 나오는데 일을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과장님이 말을 해요. 네가 할 일이 없다고 지금 그냥 보면서 배우고 그냥 분위기 파악하는 때라고. 근데 한 달하고 2주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회사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당장 이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야. 회사에서 뽑는 사람 뽑는 데는 위에서 뽑고 네. 이 부서에서는 이미 사실상 인원이 확충되고 뭐 하더라도 지금 가르치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미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다 있고 이걸 분담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분담시키고 이걸 지시하고 이거를 하려면은 이분들도 그거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할래. 특히 일 잘하시는 윗분들이 계시면은 제대로 못 배운 경우가 많아. 이분들이 혼자 다 하셔. 가르치고 뭐 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빨리 해버리는 게 낫거든.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같이 밥은 또 같이 먹잖아요. 다 같이. 네. 애정이 없는 건 아니야. 아니면 뒤에서 계속 관심 있게 뭐 하나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하시는데 작업하시는데 이거는 좀 약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별거 아닌 뭐 약간 문서 정리나 뭐 이런 서류 작성인 것 같아. 그 팀장님 그거 제가 할까요?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요. 일 안 준다고 막 롤 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롤은 안 돼. 트위치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시키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안 돼요. 일을 달라고 한다라는 것보다 자기가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옆에서 팀장님 그거 제가 할까요? 그러면 이거 너 못하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윗사람들이나 저기 팀원들은 되게 기분 좋다. 이 사람 적극성을 띈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카페를 해봐서 알잖아요. 예. 뭔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일로 이분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것까지 하려 그러네. 그러면은 그렇게 이뻐 보여. 사람이 그렇게 돼요. 손님 안 오니까 나도 이러고 있어.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냐면은 이러면 같이 복장 터지는 거야. 그쵸. 그리고 회사라는 거는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돼. 왜냐면은 이 회사에서 평생 동안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어 요즘에는. 그쵸.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배운 걸 갖고 또 딴 데 가서 써먹어야 돼. 그렇지.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이제. 아니, 딱 그거. 이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를 배우고 성취도 느끼고 네네. 내가 어떤 스킬을 올려가는 거죠. 네. 나는 솔직히 뭐 성격상 누구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이거 제가 할까 이런 성격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런 성격이 뭐 타고난 사람이 어딨어. 극복? 아니 극복이 아니라 바꿔보는 거죠.
나는 그동안은 그런 성격 아니었으면 이 회사에서 들어와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한번 되어볼까? 또 어제에 나와 단절해야 되네. 맞습니다. 또 단절을 해야죠. 또 단절.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돼. 그리고 다른 회사 가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적극성을 띠는 사람이네. 그레이드가 올라간다니까. 알잘 딱갈센? 알잘 딱갈센. 그렇다라는 거 좀 적극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예. 퍼주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안녕하세요. 침투부 시청이 낙인 24살 청년입니다. 제 고민은 남자친구 만났을 때 너무너무 퍼준다는 것입니다. 제 성격상 받는 것보다 주는 거 더 좋아하고 제가 퍼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그 자체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처음엔 고맙다고 표현하다가 결국엔 그 챙김이 부담스럽다며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누구 만날 때마다 3개월 이상 봐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이 생겨서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못 견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연애 안 한 지도 1년이 넘어가네요. 진심을 다 주면 왜 부담을 느끼는지. 저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흑흑! 어느 순간 이상형도 저 같은 남자로 바뀌더군요. 이러한 제 고민을 풀어주세요. 풍전말라뷰. 아하. 이 심리 용어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온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한테 계속 퍼준대요. 그만큼 돌려받지는 못해. 그 마음속이 공허해져서 뭐 하여튼 안 좋대. 뭐 그 용어가 있더라고. 그 상태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 뭔가를 준다라는 거가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주는 거는 자기 만족이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은. 주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주는 나의 그러니까, 모습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뭐고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그냥 맞아요. 내가 주어서 주는 건데 만약에 주지 않고 사랑을 한다.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 말고는 내가 뭐가 없나? 이거 되게 공감이 갑니다. 그걸로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거는 별 감흥이 없는 차라리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이 정확한 어떤 심리 상태가 뭔지는 잘 모르니까 디테일한 게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은 못 하겠는데 뭔가를 주어서 그것이 내 사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네. 부담도 당연히 부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배가 불러. 근데 계속 음식을 줘. 하나도 안 고마울 수가 있어. 아, 그렇죠. 아니 배고플 때 주면 모르겠는데 뭐 음식을 준다니까 일단 고맙긴 한데 내가 배가 안 고픈데 근데 이제 상대방은 일단 뭔가 줬으니까 내가 또 리액션 해줘야 되잖아. 안 고마운데 리액션 하자니까 또 그것도 싫어. 그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는 것으로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존감이 네. 조금 떨어졌을 때는 그런 경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민 작가랑 저랑 심창맨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서 친해진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수자 씨하고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유명한 각자 책이죠.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함께하는 시간, 뭐 봉사, 뭐 선물도 있어. 뭐 5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언어가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전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쵸, 선지 엄마는 서로가, 나는 그쵸. 겹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 엄마는 함께하는 시간, 봉사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저는 스킨십 뭐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만난 분들이 그 사랑의 언어가 본인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맞아요. 만났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예. 보통은 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떠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못 참아. 사실 처음에 사연했던 그분과도 약간 결이 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고백을 빨리 해버리는 것처럼 마음을 주고 싶은데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는 거야. 나의 사랑이 이만큼 큰데. 그러니까 막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도 역시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이상형이 저 같은 남자라는 거는 사랑의 언어가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그 뜻 같아요. 근데 그런 남자 한번 만나보세요. 과연 정말 행복할지. 아니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행복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배부른데 계속 밥 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한번 당해보시고. 금붕어 키울 때 예. 계속 사려줘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있어. 오염돼서. 그렇죠. 맞습니다. 주는 거에서 어쩌면 또 서운함도 있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만큼을 주는데 왜 안 돌아오지? 뭐가 안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줄 거면은 길고양이한테 밥 주듯이 줘요. 길고양이한테 밥 줄 때 고양이가 안 고마워하잖아. 우리가 고마움 받으려고 주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집엔 절대 안 데려가잖아. 그렇죠. 책임 없는 쾌락. 뭐 어디 오늘 뭐 눈치 보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니. 너 약간 좀 아니, 성이 아닙니다. 나겠는데? 아니죠. 예. 그런 느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예. 이분도 템포를 상대방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림 구걸쟁이들
안녕하세요 풍디. 저는 최근에 디지털 드로잉을 취미로 시작한 20대 후반 건축 설계사입니다. 반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려주기 시작하면서 태블릿으로 그림을 끄적이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재미로 제 주변 사람들을 그려주었어요. 그러다 재미로 친한 동생들을 스티커와 키링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주변 지인들이 나도 해줘라 하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태도가 마치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듯이 아 왜 걔들한테 해줬냐? 해줄 거면 나한테 먼저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거 그리는 거 뭐 그리 힘들다고 비싸게 구냐?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아니 걔들은 네가 그린 거 하나 해줘도 하나도 안 고마워할걸? 이었습니다. 친척부터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지인의 애인까지 별의별 거지들이 그림을 내놓으라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설계 일이라 야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정말 이런 생각하기 싫지만 저보다 급여도 적은 사람들이 시간 남으면 나도 좀 해줘 하면 제 마음속에서 시간이 남는데 왜 널 그려주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김풍 작가님도 그림을 잘 그리시니 저보다 이런 부탁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그지들이 꼬일 때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림의 흥미를 잃지 않고 유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줘요 풍디. 이미 마음에 악심이 생겼네. 그 사람들한테 그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나 몇 번 본 적 있거든. 예. 사실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림 구걸쟁이가. 네. 예. 사실 저도 없었어요.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예. 이 그림쟁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이분이 잘못 살았다. 예. 그냥 주변에 왜 그런 사람밖에 없을까? 이거 뭐 주먹만 안 들었지 뭐 혀를 명치를 내가 때리시네. 이거랑 너무 비슷한 사연을 봤어. 유명 작가야. 지금 되게 잘 됐어. 근데 그 사람은 맨날 그런 글을 써. 내가 작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에 비웃는 사람뿐이었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 잘 됐다. 뭐 이제 그런 잘한 글이죠. 나는 그 글을 볼 때 그 서사가 멋있는 게 아니고 아니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런 소리 듣는다는 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만 있었나? 아니 이렇게. 어떻게 저런 소리 들을 수가 있지? 평소에 얼마나 보통 이제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네. 약간 좀 그게 마음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놓고선 그런 얘기 한다라기보다는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좀 잘 됐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약간 비트는 거지 일종의.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이거를 해결하자면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면 되는데 되게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그리기가 어려워. 특징이 없어가지고. 이거 놀리는 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상대방이 서로 기분 좋아. 서로 기분이 좋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공감을 서로 할 수 있는 수치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는다? 놀리는 거야? 잘생겼다는 거 빼고 근데 정말 미안한데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얼굴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인가 봐. 주변에서 다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미 벌써 거절을 좀 했었으면 사실 저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저럼에도 계속 저런 부탁들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걔들은 네가 그런 거 해줘도 하나도 안 고마워할걸?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주변에.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 그리고 나보다 급여도 적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에서 지금 인성이 터져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겉으로는 선량한 사람일 거야. 근데 막 속으로는 지금 막 끓고 있어. 독을 품고 있거든. 근데 그걸 겉으로 이 사람들한테 얘기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거절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거절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이제 젊을수록 되게 커. 맨날 봐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어떤 부탁은 하고 나면은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얼굴을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불편하거든. 내가 해주면은 적어도 이 사람한테 내가 미움은 안 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내가 굶어요. 내 삶이 일단 우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 그것 때문에 거절을 해서 나한테 마음이 상했다? 그 사람들은 고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진짜로 나와 어떤 정말 친구로 삼을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내가 약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좀 원했으면 좋겠다 일 텐데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준다니까. 그때 가서 바쁜 척해 자기네들은 또.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 글에서 많이 그걸 느꼈어. 본인이 그런 거를 거절을 못하면은 안에서 골마버리니 그 골마버린 거는 어떻게든 터지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되게 안 좋게 터져. 차라리 그거를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버릴 카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연을 주신 분의 어떤 심성과 인성을 다스리는. 그리고 저런 거 이제 부탁할
부탁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부탁했는데 네. 아님 말고 정도로 진짜로 혹시 좀 과도하게 그걸 해석해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있습니다. 그걸 뭐 안 만나봤으니까 이분을 네.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느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가벼운 부탁인데 네. 가벼운 부탁을 여러 사람이 하면은 이게 나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는 부담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나의 스트레스가 과하면은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또 아닌지 또 한번 의심해 보시고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의 벽. 안녕하세요 전무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 고민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고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는 사무직으로 일했고요. 퇴사한 이유는 첫 번째, 기업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두 번째, 사무직이지만 야근 특근 수당이 원 급여에 가깝게 나올 정도로 업무량과 강도가 상당했으며, 세 번째,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면서 모바일보다 이마가 더 빠르게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살다가는 40 전에 과로사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약 3년간 일을 하며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학부생 시절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께 연락해서 어찌어찌 대학원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학부 전공도 입시생 시절 제가 원해서 선택한 곳이었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같이 공부하는 연구실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교수님도 젊고 젠틀하신 분이라 정말 가벼운 심부름을 시키시긴 하지만 그마저도 고마워하시고 밥도 커피도 자주 사주십니다. 물론 바쁜 시기가 되면 까칠해지는 면이 있지만 세간에 알려진 노예주의 의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근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은 다름 아닌 선천적 재능의 영역과 관한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왔고 글도 잘 읽고 잘 쓰면 생각도 꽤 잘 돌아간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실에 있는 동료 중 한 사람이 저의 그런 얄팍한 자신감을 부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도 선천적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게 되면 거대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공부보다도 연구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똑같은 자료를 함께 읽고 공부해도 자신만의 창의적인 관점으로 이론을 도출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다른 사례를 끌어와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낸다든지 나중에 같은 책을 더 빨리 읽고 빨리 이해했다는 별것 아닌 일로도 저와 그분을 비교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러면 저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분과 저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자각할 때마다 저는 잠시 화장실 좀 머리도 식힐 겸 끼겨나시죠 이런 식으로 넘기고 있어요. 한 번은 그분께서 어떤 시간에 전화로 깨워달라 부탁하셨는데 그냥 깨우지 말아볼까? 이분은 제가 이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실지도 모르죠. 제 스스로 너무 유치한 어린아이 같고 소년 만화에서 주인공의 오랜 라이벌 내진 친구로 등장하는 2인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이런 열등감과 좌절, 악의적인 생각이 달갑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떨쳐내는데 힘이 듭니다. 전무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재능의 차이에서 느낀 좌절과 분노, 악의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분과 진심으로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이네요 정말. 그분이라면 한 장으로 압축했을 텐데. 이 사람아, 아니 무슨 말을? 아니. 아니 그 사람은 한 줄로 압축하죠. 한 줄. 한 줄로 압축하죠.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저는 너무 좋은 러닝 파트너라고 봅니다. 그분이요? 그쵸. 배울 게 많다고요? 러닝메이트. 그쵸. 이게 지금 이분을 계속 달리게 만들잖아요. 그 재능의 벽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딜 가도 정말 천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계속 나랑 비교하잖아. 미치겠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먼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달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들 날 보내주더라고. 시민이는 나를 경쟁상대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아 그래요? 보내주더라고. 인방하잖아 지금.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교 들어왔는데 홍대를 갔어요. 새로 들어갔는데 나는 그래도 방귀 꼈어요. 대생 좀 한다. 홍대를 갔는데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야. 괴물들만 있는 거야. 괴물들. 그치. 크로키 같은 거 하면은 10분마다 계속 동작이 바뀌어. 그러면은 10분 동안 그냥 뭐 라인으로 그냥 뭐 대충 막 좀 그리잔 말이에요. 그래 보면은 이 사람은 작품을 하고 있네. 아니 10분 동안 이렇게 빨리 뭘 달라. 이거는 크로키가 아니야. 그럼 이런 애 보고 있으면은 아 이런 애들하고 같이 4년 동안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서. 마음속에서는 항상 나도 이제 경쟁만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나요? 그 친구들이요? 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럼요. 대부분 다 잘 됐어요. 와 대박. 어차피 지금은 근데 영역이 달라졌잖아요. 영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되게 좋은 친구가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악심도 들어. 채색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천적인 애들이 있어.
미쳐요. 그거 진짜 이런 재능이에요. 재능이야. 나 진짜 맨날 칙칙하다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하고 같이 특히나 예능 쪽은요, 예체능은요,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과제가 뭐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 세련된 디자인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딱 나와. 근데 내 거 보면 너무 구려.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맞아요. 구려. 예. 이 친구들은 어디 막 공모전 출전해야 되는 거를 과제로 갖고 오는 거야.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얘들 심지어 나쁜 애들도 아니야.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나의 이런 마음도 몰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깨지냐? 내가 다른 필드를 가게 되면 돼요. 도망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차피 예. 그 필드 안에서는 걔네들을 따라가려고 네. 노력을 했죠. 걔네들 흉내 내는 거예요. 걔네가 보는 거 보면서 흉내를 내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될까요? 다 랩을 하는 데야. 다 랩 스킬이 미쳤어. 예. 나는 프로듀서가 어느 순간 그렇죠. 그 길로 그렇죠. 가는 그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뼈를 묻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분과는 나중엔 갈라지게 되거든요. 다른 필드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언젠간 갈라질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차피 다른 영역에서 뭘 할지 몰라요. 그때 같이 그림 잘 그렸던 그 친구들은 각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그때의 그 친구들이 그림을 옆에서 보면서 따라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거 옆에서 어떻게 하나 속도 내보고 아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연습해보고 그것들이 나한테는 되게 좋은 스킬이 된 거죠. 배운 거예요 나는. 결국은 자기의 길로 갈라지기 마련이니까 지금 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옆 사람을 너무 막 의식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런너메이트다. 어차피 나중에 됐었을 때는 여기 안에서야 뭐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근데 끝까지 따라오면 어떡하죠? 아니 왜 안 갈라져? 둘이 결혼하나요? 지금 이 필드는 마법 필드고 이 사람은 지금 마법사야. 법사인데 이 사람은 마법을 잘 써. 나는 근데 마법이 딸려. 피통도 잡고. 그러니까 마법 한 두세 번 쓰면 나는 MT가 다 끝나. 근데 이 친구는 막 쓰는 거야. 계속 쓰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이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같이 계속 몹을 때려잡으면서 나도 어쨌든 간에 이 친구만큼을 뭘 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데를 갔어. 근데 여기는 검사로 싸워야 돼. 이 친구 없어. 근데 나는 검사인데 꽤 쓸 줄 아는 마검사가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인생은 마검사처럼 살아야 된다. 검사로서도 애매하고 마법사로서도 애매하지만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는. 다 할 수 있다. 이 감정도 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이 질투와 시기를 연료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안팔사죠. 맞습니다. 연료로 쓰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연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쓰는데 다스림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괴로워. 내가 잘 돼도 괴롭다. 내가 잘 나가고 있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따라올 사람도 없는데도 더 높은 곳에 계속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혀. 어쨌든 지금 좋은 러너메이트가 생겼다. 네. 이분하고 지금 같이 하는 이 시점을 네. 나중에 고마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부모님의 걱정. 제 고민은 부모님이 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말이 좋아 걱정이지 걱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저를 가두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사회생활까지 통금, 매일매일 연락해야 하고 개인 사회생활과 프라이버시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성격은 다행히도 내향인이라 누굴 만나기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어찌됐든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 겸 인간관계도 필요하나 밤 11시만 되면 또한 불안해지네요. 회식이나 친구 등을 만나느라 조금 늦게 귀가를 하게 되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건 다반사였고 그로 인해 이성관계 역시 저에게 호감을 보인 상대들도 간혹 있었지만 저는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요. 늦게 귀가할 때마다 몇 번 트러블이 생기곤 했는데도 결론은 항상 제 잘못으로 끝나기도 했고 저는 싸우기를 싫어하고 부모에게 대든다는 것이 제가 틀렸다는 생각에 항상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맞춰주고 져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아프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여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어 함부로 못 대하는 점도 분명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독립을 하여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매일매일 전화하여 귀가 상황을 보고해야 했고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또 싫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던 날 저는 업무를 마치고 근처 친구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12시쯤 경기가 끝난 후 집에 도착하는 약 1시쯤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화가 나셔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친구 집에서 축구를 보고 조금 늦게 귀가한 것이 왜 부모님이 화날 일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니 네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존심이 엄청 세시고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니 대화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을 이로 인해 연 끊고 살아가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제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점점 저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긴 글 두서없이 적고 죄송하고 도움될 만한 어떤 말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이거 은근히 있어. 은근히 많아요. 몸만 독립이 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정신적인 독립이 안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정치 성향, 종교, 부모 못 바꾸거든요. 근데 사실 바꿀 수 있거든. 안 바꾸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거부하는 거야. 부모를 어떻게 바꾸죠? 부모를 바꾼다라기보다는 예. 부모라는 어떤 그 존재를 거대한 어떤 종교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양철 회장님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지금 이제 보기 시작했어. 네네. 이제 보기 시작했어. 네네. 나 그거 재밌더라. 아무튼 이거를 거역하면은 네. 내가 큰 어떤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야. 맞아, 불효. 그러니까 종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원죄를 뒤집어 쓴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도 하지만 질투도 많고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죄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더 미안해지고. 근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게 짜증도 나고 나의 삶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계시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오래 사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건 이제 내가 자연사하지 못한 거겠죠. 예. 그러면은 어떨까요? 사실 이분도 자기도 계속 그거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겠지 싶은데도 관성으로 계속 살아온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상상을 못 해보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봐봐요. 늦게 왔다고 화를 내셨대. 화 내시라고 하세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해. 그렇다고 부모 자식 인연을 끊으실까? 어떤 부모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정말 쓰러지실 수도 있어. 가서 간호해드려. 그리고 다시 또 어겨. 반복하세요. 이제는 말 안 듣는 자식이 돼야 돼요. 나는 부모님의 어떤 그 판단으로 내가 살아왔어. 나의 삶을. 근데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면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쵸. 그럼 그때도 부모님한테 물어볼 거고 부모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건가?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자주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분도 자신의 어떤 생각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가 안 한 거예요. 부모한테 맡겨버린 거야. 줄을 끊어! 꼭두각시냐고! 아이, 줄을 끊으라고! 그쵸. 줄을 끊어야 돼. 마리오네트예요. 예. 그게 내 인생을 망친다니까. 부모님하고 대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부모님들은 싫어해요. 자식이 자기와 대립한다라는 거. 그걸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부모는 정말로 극소수고 대부분은 자식이 나의 생각과 반한 행동하면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 인간은. 실존적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른 시대야.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아껴야 돼. 에리 프롬. 예. 자유로부터의 높이.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노예들이 자유를 원해 이래요.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하지만 자유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네. 다 굶어주고. 왜냐면 그동안에는 계속 재울 것을 해줬고 먹을 거를 줬어요. 나한테 일을 시켰지만 나는 자유를 원해 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자유를 원하면 나가. 그럼 대부분 노예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가 먹을 걸 충당해야 돼.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자발적으로 주인을 찾아. 다시 또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소극적인 자유거든요. 우리가 어떤 소속감이 되어 있고 어떠한 곳에 있었을 때 이걸 왜 찾느냐. 두려운 거야. 고독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집주인으로부터 탈출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판단해야 되거든.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가 모든 걸 판단을 하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힘드니까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군요.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부모님한테 맡긴 거야. 그리고 근데 이 판단도 형한테 맡겼잖아요 지금. 아니 본인 생각은 웃겨요? 아니 왜 그래? 예.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또 물어봤겠어. 예. 이제는 적극적인 자유. 예. 소극적인 자유는 예.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적극적인 자유는 뭐뭐를 향한 자유입니다. 뭐를 향한? 나를 향한. 컵을 만들었어. 네. 그럼 이거는 컵으로 쓰라고 만들었어요. 예. 얘는 컵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컵이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시인이나 이런 애들이 이걸 봤어. 그럼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돌려가지고 두드리면서 악기를 쓴다든가. 원래 이렇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지만 이렇게 살라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용도로든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우리도 사실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적입니다. 자, 그렇게 하십시오. 실존적인 자세로 삽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조절하는 법. 안녕하십니까?
침투부를 애청하고 있는 23살 한국인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말이죠. 다이어트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무님께서도 꾸준히 다이어트를 도전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으신지요? 제 다이어트 실패 원인은 명확하게 식욕 조절 실패입니다. 저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젤리 등 간식들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편입니다. 내가 이래.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한 번 먹으면 멈추질 못합니다. 어떻게 멈춰? 그래도 한두 번은 몇 주 동안 열심히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면서 원하는 몸을 만들어도 봤는데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식사량도 늘어서 다시 극혐하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바로 나가서 사 먹는 상태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5kg 빼고 8kg 찌고 정말 참지 못하고 먹는 저를 볼 때마다 슬프고 우울합니다. 근데도 멈추지 못하는 제 식욕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뭐 의학적으로 메디컬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랑 똑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기나 동기가 좀 있으면 빼기는 하는데 사실 네. 동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안 빼긴 하거든요. 이게 있어요. 뭐요? 한식이 망쳐. 한식? 밥이요? 왜요? 너무 밥이 맛있었어요? 과하게 먹어. 한식에 보면은 예. 짜고 자극적인 거 많잖아요. 반찬이 짜. 반찬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밥도둑이라는 게 사실 짜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맵고 짜고 이게 식욕을 계속 북돋아. 그러면은 다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쫙 올라가니까 허전해. 그럼 그 다음에는 밥 먹고 나서 짭짤한 걸 먹었으니까 단 게 엄청 땡겨. 간식이 또 디저트 땡긴다고. 먹자마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서브웨이 먹습니다.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분은 간식이 제일 좀 심하대요.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젤리. 사실은 나는 솔직히 여기서 자신이 없는 게 나도 똑같거든. 저는 그 하겐다즈 한 통을 멈추는 사람들은 보면은 독해. 어떻게 멈춰? 미친 거 아니야? 이만한 거 다 드신다고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7kg 빼고 네. 현재까지 큰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야식도 먹어요 요즘에. 라면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도 유지가 된다. 그건 바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은 앵간치 먹어도 찌지는 않는다는 거야. 뭐 쪄도 막 1, 2kg.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있어요. 내가 찌기 시작하잖아요. 네. 운동하기 되게 싫어져. 맞아요. 심지어 내가 뺀 것보다 더 쪘어. 의욕이 쫙 빠져. 움직이기도 싫고 약간 우울감이 와. 쫙 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체중을 안 재요. 그러니까 수치로 판단하면은 맞아. 너무 스트레스고 인바디보다 더 정확한 게 눈바디. 거울을 봤을 때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유지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막 여기 또 이제 머핀처럼 나오고 막 운동하게 되고 눈바디를 자주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좀 바빠져야 돼요. 집에 안 있어야 돼.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다니면서 잘 안 먹게 되잖아. 그렇지. 걸어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안 먹게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안 먹잖아. 서점을 가고 어딜 가고 동선을 좀 많이 만들어 보세요. 앉아 있으면 먹어. 그러다 맛집 다니면 어떡해요. 혼자서 잘 안 다녀. 혼자 다닐 정도면은 예. 나는 항복. 근데 힘들 것 같아.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못 멈추는 게 뭐냐면은 위가 거짓 배고픔을 계속 느껴. 그때 배를 세게 때리래. 야이 가짜 배고픔아. 가짜 배고픔. 그러면은 안 배고프대. 그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아니 그게 가짜니까 가짜인 거에 내가 속으면 너무 바보 같잖아요. 네. 더 자세한 거는 메디컬 팁이나 그런데 우리 러너스 클럽에 들어오세요. 우리 벌써 생겼어요. 러너스 클럽에. 그럼요, 러너스 우리 클럽. 러너스 클럽에 들어오라고. 그렇다고 5kg 뛰자고. 청춘의 유효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풍 전무님. 올해 여름에 전역한 22살 공대 복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20학번입니다. 저의 대학교 1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에 추억이나 인연이라 부를 만할 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2학기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군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1학년 때 던져버린 학점 맥구로 부랴부랴 가을 학기에 복학한 현재 처음 하는 자취생활, 따라가기 벅찬 학업, 대학생활 이 모든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대학생활이요. 학기 초에 하는 설렘 가득한 MT나 OT?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간다고 해서 잘 놀 수 있었을까요? 전 한 번도 술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대학교의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게다가 이성교제 경험 전무합니다. 연락하고 지내는 이성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대학생의 삶을 볼 때면 여러 가지 색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웃고 울고. 하지만 저의 삶은 다릅니다. 저의 삶은 쾌락과 우울이 전부입니다. 마치 흑백 사진처럼 강의를 듣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면 홀로 PC방에 가서 게임을 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죠. 이게 전부입니다. 주말에 본가로 내려가 가족을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지만 제 차가운 자취방과 적막한 대학 라이프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두렵습니다. 저의 황금 같은 20대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이런 걸 청춘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저의 청춘은 어디 간 것일까요? 전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없는 어른이 되어버린 걸까요? 청춘이란 게 도대체 뭐고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줄 요약. 필자 아싸다. 이런 삶을 청춘이라 볼 수 있는가? 청춘이란 무엇인가? 언제까지인가? 고민이 깊어요. 22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청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청춘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각자가 느끼는 청춘이라는 게 다르겠죠. 예. 저는 적어도 네. 청춘에 낭만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낭만이 없는 청춘은 없다고 생각해요. 낭만은 뭡니까 그럼? 낭만이라는 거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네. 언제요? 무한동력 발명하는 아저씨 봤을 때 불가능하지만 하고 있어. 그게 약간 낭만이었죠. 바로 그거예요. 아 그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낭만은 낭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낭비. 그렇죠. 아. 어떠한 낭비가 있어야 돼. 시간이든지 감정이든지. 뭐든지 효율적인 거를 하는 삶과는 괴리가 있어야 돼요. 낭만을 하려면 저걸 맞아. 왜 해? 이게 뭔 돈이 된다고? 이게 무슨 이걸 왜 하는 거야? 난 너무 좋은데 미치겠는데 연애를 왜 합니까? 연애하면 돈 쓸 일만 있는데 왜? 좋으니까. 낭만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려.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한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 청춘이 있다고 보거든요. 낭만을 찾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결국은 그렇군요. 그렇죠.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를 하는 사람이 드문 거야. 이게 쉬우면 다 좋아하는 거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 이거는 노력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뭐든 해봐야 돼. 내가 이게 좋은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재밌나 재미없나? 이걸로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일단은 뭐든지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축구단에 들어갔잖아요. 네. 축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왜 하겠다고 했냐? 나는 안 할 사람이니까. 나 혼자는 절대 안 할 사람. 또 어제 나와 단절했구나. 그쵸. 오늘 와. 약간 좀 이야기 결이 비슷하긴 한데 내가 안 했던 걸 해봐야 된다고요. 야. 여행도 혼자 가봐야 돼. 정말 새로운 나를 발견해. 여행은 낭만이잖아요. 해외 꼭 안 가도 돼. 국내도 좋아. 한 번도 안 가보선 가본 거야. 전남 구례 가보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재밌어. 전남 구례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장터 가서 비빔밥 먹고 뭐 국밥 먹었어. 낭비일 것 같죠? 기억에 남아.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낭비가 뭐였냐면은 삼수했었을 때 학원을 가는데 가서 배운 걸 또 배워야 돼. 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학원을 안 갔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단 집에서 나와야 돼. 엄마한테 학원한테 거짓말했으니까 7시 반에 나와. 할 게 없어. 그럼 뭐 하냐면은 그냥 기차역으로 가요.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냥 바로 떠나는 거 아무거나 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처음 가보는 데를 갔어. 그때 제가 여수를 갔나? 몇 군데를 되게 많이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멀리도 못 가겠어. 무서우니까. 그냥 역 근처에 빙글빙글 돌아 그냥. 거기서 뭐 먹고 시간 때우는 거야. 할 일 없이. 거기서 뭐 극장도 갔어요. 그러고서 집에 와. 하루를 그냥 킬링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나요. 기차에 가면서 혼자서 이러고 갔던 그 모습이 너무 생각이. 그때 들었던 음악도 생각도 나고. 그냥 좋은 어떤 하나의 추억을 만든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삶이 이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전부라고 하는데 다른 걸 살아야지. 아니면은 그렇죠. 다른 동네 가서 그 맛있는 걸 먹던지 그렇죠. 다른 게임을 해보던지. 네, 뭐든지. 아싸인 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인싸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걸 해야죠. 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냥 아싸인 채로 찾을 수는 없어요? 아니 자꾸만 자기를 규정짓지 말라고. 아싸라고 자기를- 일단 규정을 짓지 말라고. 네, 뭐냐면은 제가 MBTI 가지고 맨날 뭐 뭐네 하지만 저는 MBTI가 나를 이런 사람인 줄 알게 했으면은 반대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제가 아이지만 이번에 파티에 한번 가봤어요. 아 트위치 파티. 너무 재밌더라고. 코 봐요. 재밌다니까. 근데 이제 안 가려고. 한 번 했으면 됐어. 그치. 여러분은 나무예요. 나무는 방향이 틀어지면은 계속 틀어져서 하다 나중에 쓰러져요. 또 반대되고 꺾어주고 계속 이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아시죠?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공통적으로 과거에 나와 단절해야 된다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던 거 해라. 저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와 다른 신발을 신고 다른 옷을 입고 어제와 다른 음식을 먹고 어제와 다른 뭔가를 하는 거야. 이거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근데 그거 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아니 안 그러면은 힘이 없어서 못 해. 그러니까 움직여라. 아 이게 진짜. 예, 움직이긴 해야 돼.